10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는 소위 블랙로펌. 지난해 18건에 이르렀던 블랙로펌 대한변협 신고 접수가 올해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블랙로펌이 사라져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블랙로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많이 찾는 한 변호사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저임금의 청년 변호사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법률 회사를 일컫는 블랙로펌에 대한 성토글이 다수 눈에 띕니다. 면접에서 반말이나 학벌을 폄하하는 것은 물론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한 사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 안팎의 수당만 주다가 6개월 연수기간이 끝난 뒤 곧바로 내보내거나 반대로 정식 채용을 하면 군말 없이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불공정 사례도 여전합니다. 취업과 함께 법인의 구성원 등기를 요구해놓고 이직 후 탈퇴 요청을 묵살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구성원 등기가 된 법무법인의 연대 책임을 지는 피해 사례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구성원 등기를 딱 요구하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오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부처럼 얘기를 하시면은 참 찝찝하고 불안한데 못하겠다고 하기엔 또 난감하고. 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성차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면접 시 외모 평가는 물론 혼인 여부나 체력에 문제가 없냐는 등의 성차별적 질문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압박 면접식으로 이제 미혼, 기혼 여부 일단 물어보시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좀 결혼한 여자 변호사는 이런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로펌, 법률사무소 등에서 6개월 의무 연수를 거쳐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매년 1,6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쏟아지는데 10대 로펌 연수를 받는 200여 명과 대한변협 연수를 받는 600여 명을 제외한 800여 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블랙로펌 가칠 횡포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대한변협의 부당처우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변호사가 79.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수 수준은 세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140만 원을 못 받는 경우도 10.3%나 됐습니다. 특히 법률 사무 종사기관에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실무 수습을 한 경우도 2.2%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협이 개선책으로 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마련했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블랙로펌을 찾아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변협 측은 명예훼손 문제로 인해 블랙로펌 공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신고된 로펌에 대해서는 또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것도 가능하면 공개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감독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적절하게.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청년 변호사들의 불신으로 이어졌고 신고를 꺼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신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알려지기 너무 쉽다, 바닥도 좁고 이 바닥에서 적을 만드는 게 더 꺼려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처음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의 주체인 변호사, 특히 청년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1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자는 건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지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오늘 열린 이 여야 4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환 민주평화당, 윤소아 정의당, 사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요.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90%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언급하면서요.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권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 직접 보시죠.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도 법안을 토대로 한 거죠? 네, 특별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3명,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 추천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하는 특별법관 3명에게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 2심 재판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서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고요. 또 1심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에서 특별법관 추천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법조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적이 꼭 한 번 있는데요. 바로 1948년 9월 재헌국회가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특별판사를 도입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것인데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19조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16명의 재판관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금이 과연 그런 비상시국이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자.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이 어차피 지금 담보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해가지고는.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가 7개가 있어요. 근데 그 5개 재판부가 이 재판농단에 관련돼 있거나 내지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과연 특별재판부 설치의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기자회견을 한 4개 정당의 원내 의석을 합하면 총 178석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전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이 힘들다는 말인데요. 특히 입법부인 국회가 이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사법부의 재판권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사법부에서 독자적인 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야 사당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향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각 당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과 법안 초안을 같이 준비한 변호사의 반론을 들어보시죠. 법원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법원의 합의 내지 최소한의 수용 정도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법원 쪽에서 전혀 무관하게 외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반민특위 이래 처음이라니 이 특별재판부 설치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검찰청 국감이 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지부진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원들의 따끔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 취임 이후 성적표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는 따끔했습니다. 검찰의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문무일의 참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있는데 대검찰총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심을 버리지 말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이후 통계에 의하면 환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환수 못한 누적액이 26조 원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2조 원이 넘습니다. 26조 원만 다 걷어들여도 1년 대한민국 예산의 5% 정도가 충족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개혁의 과제 중에서 다른 사안들보다도 이런 국익과 국민의 이익과 좀 연결되고 검찰만 할 수 있고 검찰의 가장 그 특수 전문성 있는 분야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해외 나가 있는 재산은 추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좀 종합해가지고 컨택 포인트 하나로 집중해서 접촉을 하는 걸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사몰수 제도나 독립몰수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 검찰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에 물꼬를 트는 듯했던 취임 초반의 포부와 비교하면 지금 검찰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렇다 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제쯤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 국민들이 보내는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껴봐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100억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421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8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나 비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법조계, 정재계 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1호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후배 검사들에게 경력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든 돈봉투와 9만 5천 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하급 공직자 격려 목적으로 준 돈이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식대도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에서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는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이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최 변호사 1, 2심 법원은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국민과 의뢰인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 변호사의 일부 탈세 사실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재상고심에서 이를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 경영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3부는 4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두 번째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세 번째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를 유죄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 없지만 탈세 혐의 판단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소위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3개월 후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2012년 6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한동안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들이고 그 당사자들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제는 잊혀졌을까 싶지만 법의 심판은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구가 확인돼 교체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안재현 지사의 사건을 기존 형사 8부에서 형사 12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법무부가 내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대한민국 교정 행정을 회복하는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오늘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백범 선생께서 남긴 가르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공법학회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 간 제2소회의실에서 헌법 문서로서의 연정협약과 협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정부 형태와 협치, 한국의 경험과 가능성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합니다. (10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